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추가 축소키로 했습니다. 연준은 또 사실상 제로금리를 유지키로 했고 금리 인상과 관련한 선제적 안내를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압력, 기대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상황 등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해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가 종료된 후 6개월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연준은 성명서에서 상당 기간이 지난 후라고 이미 밝혔다며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된 후 6개월 이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 아래에 있을 경우 금리 인상은 보류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닛 옐런 의장이 이번 달 FOMC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일찍 올릴 수 있다는 단서를 내놓자 투자자들이 동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우지수는 0.7% 내린 16,222.17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지수도 0.61% 하락한 1,860.77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59% 내린 4,307.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와 함께 해외 투자 수익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전분기보다 15.9% 감소한 81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9년 이후 가장 적은 것입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소 진정됐으나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관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증시는 0.49% 내렸고 프랑스 증시도 0.12% 하락한 반면 독일 증시는 0.37% 상승했습니다. 영국의 실업률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의 실업률이 7.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영국의 고용시장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방예감의 강동석입니다. 예상대로 옐런 의장의 첫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5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저금리 기준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더 이상 금리 인상의 기준으로 실업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광범위한 경제 지표를 선제 안내의 기준점으로 삼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 시점도 말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가 종료된 이후 6개월 이후 내년 봄 이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금리 인상은 보류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 이후 예민하게 움직이면서 다우지수가 한때 150포인트 이상 넘게 빠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수정된 선제 안내와 FOMC 회의 결과를 두고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시면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0.7%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16,222.17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 0.61% 내린 1,860.77로 나스닥 지수도 0.59% 하락한 4,307.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살펴보시면요. 혼조세 보였습니다. 독일 증시만이 상승했는데요. 0.37% 상승한 9,277, 또 영국 증시는 0.49%, 프랑스 증시 역시 0.12% 하락했습니다. 3월 20일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수정됐습니다. 향후 노동시장 조건과 인플레이션 압력, 금융 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해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시점은 테이퍼링 종료 후 6개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기대했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김종수 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대로 옐런 의장이 선제적 안내를 수정을 했습니다.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어떤 선제적 안내를 좀 주목해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포워드 가이던스를 수정을 했습니다. 실업률이 지금 이제 6.6% 이전에 제시했던 포워드 가이던스에 상당히 좀 가까워졌기 때문에요. 지금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계속 가져가기는 사실상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폐기하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어떤 고용 여건이라든가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경기상 여러 가지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좀 언급 빠져 있지만 이제 금융시장 여건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본다면은 역시 현재 지금 국채 금리는 2.7%대 내로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는데요. 향후 이 시중 금리가 얼마나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이 통화적 양적 완화의 축소의 테이퍼링의 축소의 어떤 강도도 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미 경기를 양호하게 판단해서 테이퍼링을 추가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지표 부진은 정말 혹한 때문인지, 정말 미 경제가 회복세가 견고한 건지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지난 이제 12월 비노 고용을 시작으로 해서요. 최근에 1, 2월 지표들이 지표마다 약간 시차와 차이를 두면서 좀 안 좋아졌습니다. 고용뿐만 아니라 생산 지표도 그랬고요. 또 소비도 자동차 판매 영향 감소 때문에 안 좋았고요. 또 추운 날씨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주택시장 지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 보면은 개선되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2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생산도 좀 폭폭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타 지표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날씨가 사실 2월에도 좀 더 추웠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월요일인가요? 미국 연방정부가 폭설 때문에 일시 좀 폐쇄되기도 했는데 3월 초반까지 약간의 폭설 같은 그런 좀 계절 요인이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표의 이 반등하는 강도가 좀 상당히 좀 만만할 뿐이지 전반적으로 이 한파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 최근 경제 지표가 좀 확인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 앨런 의장도 밝혔듯이 사실 이 영향을 제외하면은 고용 지표는 상당히 견조하다,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미 경제 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금리 인상 시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테이퍼링 종료 후에 6개월 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시기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금리 인상 시점 언급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자회견에서 양적 완화 종료 이후 이 금리 인상까지의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의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 좀 망설이다가 구체적으로 이 상당 기간 대략 한 6개월 내외가 될 거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이 6개월 뒤라는 발언으로 이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역시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앞으로 좀 빨라지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이번에 그 경제 성장률 전망은 2.8에서 3.0%를 주시는데요. 이전 12월 달 제시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약간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잠재 수준인 2.3%를 사실 넘어서는 그런 성장이고요. 작년보다도 좀 빠른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 전망 기조가 계속해서 유효하다면은
향후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에 6개월 전후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좀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QE 종료 이후에 정책 기조를 좀 더 명확하게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옐런 의장의 FOMC 회의에서 이제 선제적 안내도 수정을 했고 또 금리 인상 시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FOMC 회의 결과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예, 일단은 이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 6개월 뒤라는 그런 발언이 있어서 사실 이제 주가는 좀 떨어지고 금리 좀 오르긴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을 좀 겪어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금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어떤 시기,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한 번쯤 반드시 겪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QE 종료 이후에 좀 더 그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두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김종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한 외신 소식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선제적 안내도 변경이 됐고 또 금리 인상 시점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영권께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앞서갔네요. 시장하고 좀 보폭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네. 좀 필요했는데 현재 뉴욕 증시는 이 테이퍼링 기조를 일시 중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혹한 때문에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옐런 의장이 첫 주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해서 네. 금리 인상 시점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시장보다 FOMC가 조금 더 빨리 앞서 나갔다 이런 점에서 뉴욕 증시가 조금 좀 불안하게 움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서 연구원께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하방으로 출렁거리는 이런 양상이 좀 나왔습니다. 해외 언론의 시각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로이터의 화면인데요. 로이터의 화면은 이번에 이제 발표됐던 성명서 1시간여 아주 옐런 의장이 상하원 때 자신의 청문회보다도 아주 자신의 스트레이트포워드 아주 직설적이고 명확한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6개월 정도 후에 아마도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표현을 somewhat 6 months라고 썼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이 6 months라는 단어에 각인이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것을 during the 2015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다면 시장에서 2015년에 시점이 언제일까? 2015년 하반기쯤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톤이 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좀 조금 시장보다는 조금 공세적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현재 이제 화면은 뉴욕 타임즈의 화면인데요. 이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을 바로 갖기 직전에 나왔던 연준의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 이렇게 이제 기사를 올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기사의 톤이 기준금리 인상이 2016년도로 조금 늦춰지는 것이 점점 현재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기사가 무색할 정도로 현재로서는 그 시점을 명확하게 먼저 알려줬다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뒤에서 화면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마켓와치의 화면인데요. 여기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시,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인데요. 2시부터 주가가 출렁거리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이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6개월 이후 이 그 내용이 상당히 각인이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전임 의장이었던 그 벤 버냉키 의장은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린다 이렇게 해서 헬리콥터 벤이라고 애칭이 붙었는데요. 그 우리 옐런 의장은 뭐 애칭을 붙여 드린다면 조기 경보기 이 호크아이 정도로 그 부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크아이 옐런. 그다음에 벤 버냉키의 현재 그 내용들 이런 부분에서는 옐런 의장이 조금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섬세한 면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가 그 포드 가이던스를 변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영란은행처럼 이를 디스카드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인플레라든지 고용시장 그다음에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를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시장에서 조금 기댈 수 있는 내용이 페드의 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조금 넘어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내용이 나와서 이 부분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리 인상 시점 발언 이후로 또 뉴욕 증시가 하락하긴 했지만 이렇게 수정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또 금리 인상 시점까지 언급한 후에서 향후 뉴욕 증시는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 것이 거의 없죠. 네. 이것이 이제 옐런 의장의 그 화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이제 그 벤 버냉키 의장은 자신의 의중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네. 조금 시장과 격차를 두고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가지려고 했는데 옐런 의장은 좀 다르죠. 이것에 이제 좀 적응을 해야 될 것으로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뭐 2015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명확히 드러낸 부분은 설왕설래 이런 부분은 많이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그런 점은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FOMC 회의 결과 속에서 가려진 지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4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14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네. 에너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이는 셰일유, 셰일가스 이것이 이제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네. 미국에서 이게 많이 쓰이고 있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크게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해외 언론 그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Hit 14 Years Low라고 썼는데요.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현재 떨어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전반적인 규모는 4분기 때 811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인데요. 3분기 때 964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현재 많이 떨어진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이제 그 발표가 된 미 상무부의 자료 화면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있는 쪽은 이제 수입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쪽은 이제 수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벌어진 내용보다 이쪽에 줄어든 보폭이 현재 줄고 있어서 이 부분이 현재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수입 수요가 완만하면서 수출 수요는 빨리 수입 수요를 따라가는 이런 내용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수출이 4분기 때 2.5% 증가했고 수입은 0.7% 상승하는 등 향후 전망도 매우 긍정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재고 조정에 따른 수입 수요 억제 효과도 좀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셰일류의 경쟁력 이런 부분이 현재 경상수지 적자를 많이 줄여내는 큰 요인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여파가 인접국의 동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이제 뭐 조그만 나라들 중에 일부 이제 자치 정부들이 자신이 이제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몰도바라는 지역에 한 그 자치 정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치 정부의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몰도바에 같이 이제 포함이 돼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이런 그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먼저 지도가 나와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드리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고요. 그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여기에 이제 좀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몰도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자치정부로 아주 적은 그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15만 명 수준 정도가 되겠는데 2006년에도 한번 타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병합을 원한다. 이를 좀 받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역은 워낙 경제적으로 매력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노프 장관이 이 의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뭐 확답은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화면은 BBC에서 그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그 현재 나오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그 지역의 내용들을 이제 사진을 좀 꼽았고요. 여기도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림이 좀 작게 나와 있습니다만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근데 우크라이나와 인접을 하고 있지만 이 그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서 러시아와 국경은 한 단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러시아가 그렇게 매력적인 제안으로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와 또 오늘 외신 소식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YG 인베스트먼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에 미칠 영향 이슈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외국인 매도 움직임 속에 투신권의 매수세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형 지주사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계 자본의 한국 카지노 시장이 본격 개방될 것이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매수 주체가 좀 부각되고 있다는 거,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약간은 긍정적인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난 5개월 연속적으로 투신권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1,000억 원 넘는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5거래일 중에서 단 한 거래일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매도세를 보였던 투신권이 매수 전환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급적인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세 보이고 있다는 거, 사실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다 아시겠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 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수급만 놓고 봤을 때 이 투신권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금융시장과 증권시장만 놓고 봤을 때 사실 가장 큰 악재 리스크는
이렇다 할 만한 금융상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금융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 유입 속도도 더욱더 느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가입자들에 대한 만족도 및 그리고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운영 자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매수 여력이 확대될 수 있는 것,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관계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지수적인 측면 종목 장세 흐름에 있어서 기관의 영향력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팔고 있는 가운데 사고 있는 종목도 물론 눈여겨보셔야겠지만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장 초반 기관의 매수가 어떤 종목으로 쏠리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장 후반에 있어서의 전략 후강의 그런 장세 흐름을 예상하실 수 있는 종목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중소형 지주사의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중소형 지주사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나오면서 지수 대비 그리고 꾸준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AK홀딩스라든가 KC그린 홀딩스, 하림홀딩스, 일진홀딩스, 나이스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중소형 지주사들 그동안 최근에 몇 년 동안, 아니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서야 약간은 중소 지주사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지주회사라고 한다면은 대기업 그룹 관련된 종목 위주로만 접근을 하였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대기업 관련된 그룹주들에 대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삼성그룹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대안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 바로 중소형 지주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형 지주회사와 다르게 중소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구루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종군들에 대한 자회사를 갖고 있다라는 안정성은 부각될 수가 있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시너지 효과에 있어서는 그룹 차원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반면에 중소지수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와 분산 자회사를 갖고 있지만은 섹터라든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업종, 비슷한 섹터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너지 효과에 있어서는 이 중소지주회사들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중소지주사 관련된 종목 위주로 급등세 보이고 있다라는 것, 아무래도 산업적인 트렌드, 업종 트렌드 변화에 있어서 중소지수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보다는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장되지 않았던 비상장 주식에 있어서는 가치가 크게 주식시장에서는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 비상장 관련된 주식까지도 거래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가치도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소지수사 관련된 종목군들 오랜 기간 동안의 저평가 메리트를 지금 시점 깨우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제 이어서 계속해서 카지노 관련주는 어제도 꿈틀거리고 있네요. 네, 우선은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전체적으로 지금 파라다이스라든가 GK 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세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좀 더 강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영종도에 있어서 외국 자본 유입과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재료일 수도 있고 악재성 재료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부가 관광산업, 특히나 카지노 산업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국내 관광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각에 있어서는 영종도에 있어서 외국계 자본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파라다이스라든가 GK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우려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영도동 중심부로 해서 카지노 단지라든가 카지노 랜드가 설립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많은 관광객 수가 늘어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전체적인 업황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종도 프로젝트 이미 계속적으로 신행을 했기 때문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여타 다른 종목 대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있어서 국내 세금을 걷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약간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 그만큼 관광사업, 관광 수입률을 올리면서 세수 확보를 하려고 노력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리고 앞으로도 이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수혜주로서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FOMC 회의 결과도 나왔고 또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 시점 속에서 또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을 해본다면요? 네, 우선은 종목 장세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종목 장세 흐름에 있어서 먼저 업종을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전략 상당히 유효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과 같은 시점에 있어서는 업종 내 종목군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상황은 절대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철강금속 업종이다라는 거, 포스코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에 따라서 반등 강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52주신 고가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선정할 때 업종을 먼저 보시되 그 업종 내에서 1등주, 2등주, 3등주 이런 구분이 아닌 점유율이 높아가고 수출 모멘텀 및 다양한 거래처 확보가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종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찾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1등주보다는 2등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 많이 나오고 있는 업종군들이 많은데, 그 업종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점유율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 위주로 상승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크 포인트를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의 퇴출 주의보가 계속적으로 발령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코스닥 장세 흐름에 약간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몇몇 종목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장세 흐름에 있어서 변동성 확대 구간, 그거는 무조건적인 수익률 창출 구간이 아닌 약간 리스크도 감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원자재 관련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부분 원자재 관련된 시장군들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조심스럽게 이 곡물 가격 중심으로 해서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는 거,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은 식량 부족이라든가 이러한 이슈에 따라 갖고 곡물 가격은 약간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료 관련된 종목 위주로 강세 흐름 약간 나오고 있다는 거, 곡물 가격 상승과 약간의 연관성이 높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유가라든가 금과 같은 경기 회복과 관련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 탄력도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자재 시장, 상품 시장에 있어서는 이 곡물 쪽으로 투기 세력이 더욱더 붙을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된 연관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도 관심 가지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원자재 시장에 대한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정유화학 관련된 종목, 특히나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신저가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51 최근에도 52주신 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급등 양상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른 정제마진 축소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을 전략을 사유실 때에도 약간 차별화 전략이 꼭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장세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코스닥 시장 리스크에 대한 변동성 관리도 한번 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FOMC 회의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준은 FOMC 회의를 통해 월 650억 달러인 양적 완화 규모를 내달부터 5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키로 했습니다. 또한 초저금리 기조는 계속 이어가되 단기금리 인상 시점을 연준의 종전 실업률 목표치와는 더 연계하지 않고 여러 정성적 상황을 종합해 결정하기로 말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김동섭 이사님 오늘 기다렸습니다. 선제적 안내 수정된 것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선제적 변경됐죠. 네. 근데 변경이 좀 모호한 거 사실입니다. 일단 실업률은 일단 제외됐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실업률을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실업률을 좀 보기를 바랬거나 아니면 고용률을 좀 보기를 바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안 됐습니다.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제가 우려했던 것은 이 인플레이션을 보지 마라. 제발 그럼 보지 마라 하는데 이 선제 안내 변경이 인플레이션으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지표도 다 본다 라고 했죠. 근데 선제 안내 인플레이션을 봤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QE 종료 후 6개월 내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시점에서 금리 인상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2%가 안 되면은 유보 2%가 넘으거나 같거나 하면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 안내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간 겁니다. 이게 너무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실업률도 아시겠지만 작년 겨울에 실업률이 뚝뚝뚝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6.7%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시동이 걸리면 그렇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제가 왜 하지 않았으면 좋겠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플레이션이 못 올라가는 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 이게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에너지 가격에 이게 상승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아주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행인 것은 그나마 유로존이 겨울이 끝나고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천연가스라든가 이걸 쓸 수 있는 게 좀 줄어들었어요. 아마 올해 겨울까지는 아마도 이 인플레이션이 되진 않긴 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켰던 푸틴이 다른 지역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가격을 굉장히 빨리 높이게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자넷 옐런이 말한 것처럼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 테이퍼링이 끝나고 6개월이니까 사실 정확하게 내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왜 내년 유리냐? 그거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닙니다. 테이퍼링 지금 하는 게 지금 550억 불 남았는데 올해 FOMC 때마다 100억 불씩 줄이고 마지막에 50억 불을 딱 줄이면 12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내년 6월이 딱 맞는 거죠. 거기다가 내년도 1%의 금리를 가져갈 거다. 그러면 6월 이후에 3번 정도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례 회의가. 그러면은 그때 0.25씩 올리면 지금 현재 0.25니까 딱 1%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년 1월 6월이라는 거 거의 못이 박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인플레이션만 아니라면 조금 연장될 수 있지만 거의 확률적으로는 내년 6월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끝나고 6개월 후인데 이건 결국 날짜사로 보면 내년 중반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이 선제 안내를 바꾼 건 잘한 거지만 이것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화답을 못 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옐런이 내년 6개월 뒤, 그러니까 6개월 뒤라는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테이퍼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 향에 따라서 내년 중반 이후 그러면은 모호하기 때문에 연말도 될 수 있고 뭐 중반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명확한 날짜 근접하게 일단 제시해 준 거. 결국 지금 유동성 공급받았던 누군가, 절의 유동성을 받은 유동성 공급받은 어떤 큰 메이저는 적어도 올 연말, 늦어도 내년 3월 전에는 모든 걸 시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버블이 나오면 그 시점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때 못 나오면 때 시장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옐런이 색깔이 없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FOMC 회의를 주재하는 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FOMC 회의는 선제 안내를 그 실업률을 뺀 거는 정말 잘했는데 이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 조금 실수가 나왔다라는 것. 그것도 실수가 아닐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실수라고 정말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은 쓰지 말았어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게 12월 달 FOMC를 보면서 이건 실패작이다. 그때 선제 안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결국에서 이제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선제 안내를 바꿨는데 사실 그때 바꿨으면 그때 고용으로 바꿨으면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고용률을 보면서 가면 지금 딱 좋은데 이게 시간이 좀 짤막하게 된 것이 좀 아쉬운데요. 지금도 인플레이션은 실수입니다. 제가 사실 아침에 이 뉴스를 보면서 좀 한숨이 확 났습니다. 절로 났습니다. 인플레이션도 한번 버블이 시작되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이걸 왜 건드렸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표를 바꾸게 되면은 연준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는 약간 고용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빼면서 다른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거에 맞는 거라는 것을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그러기에 아마 요번에 옐런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 옐런의 그 어떤 정확한 생각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내년 6월 정도 그 다음에 선제 안내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갔고 다 됐지만 옐런이 생각했었던 거 자기가 얘기했던 완전 고용에 대한 얘기는 사실 매우 제한됐다는 거죠. 그게 사실 선제 안내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이 시장에는 약간 실망감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좀 빠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미국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장기 저리를 썼던 사람들 금리 인상 전까지는 이 돈을 운영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막판 스퍼트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마라톤도 마지막에 스퍼트를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경기 시간을 줄이죠. 마지막 스퍼트 못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역시 마지막 스퍼트 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줬기 때문에 아마 그 기회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제가 보면 제가 작년 5월 이후로 제가 기술적 분석을 일봉을 해놨습니다. 선을 몇 개 그어놨죠. 요 고점과 고점 연결선에서 티구 한 번 올라가고 조정줬다가 다시 높은 데로 올라가고요. 여기서 두 번째 연결선에서 저점 찍고 다시 높은 데로 올라갔고 또 두 번째 여기서 여기 두 번째 연결선에서 또 고점을 높였고요. 지금도 역시 두 번째에서 또 바닥이 추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도 한 번 더 높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결국 사실 오늘 이 연준의 FOMC 회의를 다시 시장에서 재해석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태에서는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지수는 0.7%밖에 안 빠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시장에서는 오늘 새로운 해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시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에 또 명확하게 뉴욕 증시 전망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아쉽다고 표현하신 금리 인상 시점, 그렇다면 김동선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금리 인상 시점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사실은 내년도 연말을 넘어가기를 바랬습니다. 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일단 버블이 날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앞으로 13개월 정도가 상승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아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15개월을 시장에 줬네요. 옐런이.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제 예상대로 13개월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내년 연말에 1%라는데 제가 볼 때 내년 1%가 아닙니다. 이 상태의 이 지금 모습을 보면 순식간에 엄청 올리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가를 띄워놓을 만큼 띄워놓고 금리 인상 확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어설픈 금리 인상은 좀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원래 금리 인상을 이 연말 이후, 그래서 한 2016년 초 정도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6월 전후 시그널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번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이 에너지 가격에 문제가 좀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에너지의 문제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과하게 끌고 갈까, 그게 좀 두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 통합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글로벌 시장에서 약간 이 수면 밑으로 떨어뜨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러시아도. 그냥 바로 또 다른 일을 했다가는 이제 치명타를 당하죠.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어준 건 사실인데, 좀 올 겨울 되면서 이 유로존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요 부분이 제가 지금 걸리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내년 6월보다 땡겨질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옐런 의장이 색깔이 없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앞으로의 옐런 의장이 이끄는 FOMC 회의에서 어떤 정책 기조를 끌고 나갈까요? 옐런은 일단 작년 12월에 실수를 했죠. 작년 12월에 그 벤 버냉키 의장이 그 테이퍼를 할 때 거기에다가 약간 태클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걸 정지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옐런은 색깔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 정해진 수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그 FOMC 회의 때마다 100%씩 줄여서 내년에 올해 테이퍼링 끝낸다. 양적 완화를 일단 마무리한다라는 거가 아마 그 사람이 올해 1년을 그렇게 다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금리 인상에 그냥 맞춰지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옐런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 지금 사그러들었고요. 일단 옐런을 우리는 이제 중간자 입장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중간자 입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FOMC 회의를 하더라도 연준 의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동수일 때 씁니다. 동수. 반대와 찬성이 동수가 됐을 때 쓰기 때문에 일단 중간자 입장으로 아마 시장 더 볼 거고, 제가 좀 걱정했었던 것 중에 아마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옐런이 성명서만 발표하는 의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딱 그걸로 갈까 봐 지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비둘기적인 색은 일단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파스에 끼어서 자기가 비둘기인지를 모르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옐런 의장의 기대가 많았었는데 김동섭 이사님 표정을 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금값이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에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금값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 러시아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건드린 건요, 이게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어떤 주민투표, 국민투표를 통해서 뭐 통합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푸틴이 시대적인 흐름을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러시아를 하나로 묶은,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나라들을 다시 하나로 묶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발톱을 완벽하게 일단 다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발톱 하나 내놨는데 정말 발톱이 왕창 드러날 경우에는 안전자산인 금값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오늘 참 의외죠. 금값이 오늘은 빠졌어요. 왜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쯤일 거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금값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실화의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가도 빠지고 금값도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금값은 다시 상승 기로에 있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금값이 상승하면 주가, 위험자산이 약간 좀 못 가는 경향이 있는데,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러시아의 행보가 금값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금값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0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후에 국내 증시 변화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